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본 기업이 자기 안방인 일본 법원을 놔두고 굳이 서울중앙지법까지 소송장을 들고 오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화학 기업 아사히카세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대는 한국에서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중견기업 W스코프 그리고 W스코프 코리아였습니다. 요구는 짧고 무거웠습니다. 한국 내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라. 그리고 손해배상 20억 원을 지급하라. 악한 일본 유튜브에서는 아주 잘 팔리는 콘텐츠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을 베꼈다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 한국은 역시 베끼는 나라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영상들이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을까요? 왜 하필 전장이 한국 법정이었을까요? 표면의 소송, 그 아래의 동기, 그리고 아무도 준비해주지 않는 결과까지 세계를 차례로 바꿔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2023년 2월 특허법원에서 이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일본 쪽 많은 콘텐츠들의 공통점이에요. 소송이 제기된 순간은 대서특필합니다. 한국 특허심판원에서 W스코프가 1차전을 졌을 때는 잔치집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그 채널들 중에 2013년 이후에 판결까지 다룬 영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막만 상영하고 산막은 틀지 않는 극장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일막을 기록 그대로 복구하고 그들이 틀지 않은 산막까지 더합니다. 감정은 빼고 기록을 우선 분리막이 뭔지부터 그림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이 둘이 직접 닿으면 배터리가 폭탄이 그 사이를 막아서면서도 리튬이온은 통과시키는 얇은 필름 한 장, 이게 분리막입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물건의 안전이 이 필름 한 장에 그리고 이 필름은 오랫동안 일본에 똑같이 있습니다. 아사히카세이, 도레이, 스미토모 같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분리막 시장의 절반 이상을 쥐고 있었어요. 그 시장에 한국 기업이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W스코프는 삼성전자 출신 엔지니어가 세운 한국계 기업으로 충북 충주에 생산 거점을 두고 분리막 국산화에 성공해서 LG화학과 삼성 SDI에 납품하고 미국 배터리 업체 A123에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저모미터에서 4.5m 폭의 설비로 분리막을 뽑을 때 세계 최대인 5.5m 폭 제조 설비를 확보해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끌어올린 회사이기도 해요. 가격으로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설비 기술로 치고 올라온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업계가 처음부터 이 구도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왜 이 필름 한 장을 두고 국제 소송전까지 벌어질까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분리막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4대 소재 중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라 아무나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 주이에요. 이 시장에 특허를 준 쪽은 앞으로 수십 년간 전기차 시대 전체의 통행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과거의 기술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미래의 길목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허 분쟁의 단계를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둘러싼 다툼은 보통 이의신청, 무효신청,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아사히카세이가 꺼낸 카드는 제조와 판매 금지의 손해배상까지 합니다.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항이었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진이 결론입니다. 법적 전선은 두 갈래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전선, 한국입니다. 아사히카세이는 자사의 분리막 특허 등록번호 10.97734호를 W스코프가 침해했다며 제조와 판매 금지 그리고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W스코프는 정면으로 받아쳤어요. 그 특허는 기술이 특정되지 않아서 그걸 피해서는
2차 전지용 분리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죠. 결과는 더블유스코프의 패배였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기술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사히 카세이의 특허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한국의 심판기관이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국적이 아니라 서류를 본 거예요. 이 사실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해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이 사건은 두 개의 재판이 맞물려 돌아가는 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침해금지 본안 소송, 그리고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를 다투는 무효심판 라인이요. 본안재판부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기일을 미뤄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특허가 무효가 되면 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승부처는 화려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그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무효심판 쪽이었던 겁니다. 이 지점을 기억해 두시면 뒤에 반전이 정확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중국이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더블유스코프 제품을 취급하는 중국 유통사를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고 중국 법원 1심에서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시장에서 동시에 조여 들어가는 협공이었어요. 더블유스코프 입장에서는 분리막이 사실상 본업의 전부인 회사라 이 재판의 회사에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걸린 게 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충주에서 분리막을 생산하는 자회사 WCP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 특허 소송이 기업 공개의 중대 변수가 될 거라는 평가가 공공연했거든요. 소송에서 지면 한국 내 제조와 판매가 막히고 상장까지 흔들릴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 상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깔끔해 보입니다. 특허를 침해했고 한국 심판기관도 인정했고 중국 법원도 인정했고요. 백긴 쪽이 잘못했다는 깔끔한 결론으로 정리하실 분은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일본 반응 채널들이 멈춘 지점이 정확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일 사건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특허청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까지 일본 기업들이 한국 소재 부품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관련 이의 신청이 10건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한 건이면 분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업종을 향해서 10건이라면요. 게다가 업계에는 오래된 통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허 전쟁은 글로벌 대기업들끼리 벌이는 게임이라는 통념이요. 세계적인 화학 공룡이 한국의 중견기업 한 곳을 콕 집어 가장 무거운 소송을 건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겹쳐보면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합니다.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국산화에 국가적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 직후부터 일본 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경로도 의미심장합니다. 회사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 소송을 공개하면서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을 상대로 한 첫 특허 소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부장 자립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일본 기업들이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거죠. 여기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일본 기업이 일본 법원이 아니라 한국 법원을 골랐을까요? 변리사업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특허 심판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좁게 잡히고 침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특허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라 침해 인정을 받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건 쪽이 이길 확률이 높은 물길을 골라서 들어온 겁니다. 울돌목이라는 지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전장은 우연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더블유스코프의 생산 기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이겨봐야 일본 시장의 판매를 막을 뿐이지만 한국 법원에서 제조 금지를 받아내면 생산의 뿌리 자체가 잘립니다.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면 미국으로도 유럽으로도 나갈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매를 막는 소송이 아니라 공장을 멈추는 소송, 관역이 시장이 아니라 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국내에서는 정부가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하는 와중에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 소송에 나서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변리사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일본 기업들도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무기 체계도 봐야 합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이 즐겨 쓰는 분할 추론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핵심 발명을 먼저 굵직하게 추론해 두고 그 뒤에 용도별, 제품별로 특허를 계속 쪼개서 추가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낸 추론을 어미격인 친추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추론을 자식격인 분할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친추론을 일찍 박아두면 권리의 기준점이 앞당겨져서 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들고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를 분할 추론으로 계속 얹으면 처음보다 더 넓은 권리 범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특허 하나를 피했다 싶으면 그 뒤에 또 다른 특허가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가 돼요. 기술 하나를 둘러싸고 권리의 벽이 겹겹이 올라가는 거죠. 추격하는 쪽에는 악몽 같은 지형입니다. 이 전략에는 일본 나름의 학습 효과가 깔려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특허 추론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더 많았는데 국내 추론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만 추론하고 끝내면 그 내용은 1년 반 뒤에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공개는 되는데 외국에서는 권리가 없으니 사실상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는 꼴이 된 거죠. 그 뼈아픈 경험 이후 일본 기업들은 국내 추론을 줄이고 특허의 질을 높이면서 경쟁자가 있는 나라와 시장이 큰 나라를 골라 해외 추론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법원의 소장이 날아온 건 그 수십 년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즉흥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오래 갈아둔 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서 전혀 다른 층위의 산업이 하나 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을 소재로 한국 도산, 한국 패망을 외치던 일본의 반응 콘텐츠 생태계예요.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는 말, 한국인 연구자를 스파이로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추천을 받습니다. 아니, 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 어떻게 단교까지 가는 겁니까? 이쯤 되면 분석이 아니라 장사예요. 혐오로 조회수를 버는 장사. 그리고 장사는 손님이 좋아할 결말까지만 팝니다. 흥미로운 건 그 영상들이 인용한 한국 쪽 반응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의 기술을 쓰려면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한국 커뮤니티에 실제로 적지 않았어요. 자국 기업이라도 잘못이 확인되면 비판부터 하는 게 한국 여론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 댓글창은 자기 기업의 책임을 따지고 있고 다른 쪽 댓글창은 상대 민족 전체를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다면 어느 쪽 사회의 토론이 더 건강한 건가요? 이 비대칭은 판결문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에서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 전자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미국 기업들은 특허 소송과 라이선스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전에서 일본 기업들은 줄줄이 미국 법정에 불려가고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물었어요. 그 통상 갈등은 결국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국가 간 합의로까지 번졌습니다. 추격자가 무서워지면 선두는 법정으로 간다. 이게 산업사의 오래된 공식입니다. 그때 피고석에 앉아있던 나라가 지금은 원고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만 바뀌었지 구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차갑게 읽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특허 소송은 추격자에게 날아오는 청구서이자 동시에 성적표입니다. 베끼지도 못하는 상대에게는 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아요. 무서워진 상대에게 겁니다. W스코프가 소장을 받았다는 건 한국 분리막이 일본의 안방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공인 인증이기도 한 거죠. 물론 청구서는 청구서대로 아프지만요. 그리고 이건 기업 몇 곳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한국 수출의 기둥 중 하나고 그 소재의 자립도는 곧 일자리와 협상력의 문제거든요. 핵심 소재를
전부 수입에 기대는 나라는 2019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상대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산업 전체가 인질이 됩니다. 분리막 한 장의 특허 싸움이 결국 보통 사람들의 밥그릇과 닿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일본 반응 채널들이 틀지 않은 산막입니다. W스코프 코리아는 특허 심판원 패소에 불복해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특허법원은 아사히카세이의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1차전을 내줬던 다윗이 2차전에서 골리앗의 무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쪽에서도 업계 대부분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봤던 판을 뒤집은 사례로 소개했을 정도였어요. 아까 열어둔 질문 하나, 자회사 WCP의 상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이라는 폭탄을 머리에 인 채로도 WCP는 2022년 9월 30일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기술과 성장성에 손을 들어준 거죠. 같은 시기에 이 회사는 무역의 날 1억 불 수출탑에 이어 2억 불 수출탑까지 받아들었습니다. 도산위기라던 회사가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삼성 SDI와 2027년까지 대규모 분리막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산위기라던 회사가 상장하고 장기 계약을 따내고 상대의 특허는 무효가 됐다는 것, 여기까지가 일본 반응 영상들이 멈춘 지점 너머의 기록입니다. 2년 동안 한국 기업 도산위기라는 영상이 수십 개씩 올라왔는데 2023년 2월 이후로는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업로드 버튼이 고장난 모양이에요. 이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두 겹입니다. 첫째,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 특허심판원은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고 2023년 특허법원은 일본 기업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나라의 심판 체계가 국적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한국 법원은 반일이라서 믿을 수 없다던 일본 댓글창의 주장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건의 전체 기록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송이 국감에서 공론화되고 정부에 보고되자 정부는 특허 대응센터를 두고 민관이 함께 일본발 특허 공세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일본의 특허 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며 원천 기술의 공백을 파악하고 침해 분석과 회피 설계까지 포함한 지식재산 연구 개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해외 출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습니다. 개별 중견기업이 글로벌 공룡과 1대1로 싸우게 둔 게 아니라 기술 주권의 인프라를 국가가 같이 깔아야 한다는 방향이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역설이 하나 보입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한국 산업의 급소를 누르려는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부장 국산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특허 소송이라는 2차 공세는 그렇게 자라난 한국 기업들을 법정에서 다시 누르려는 시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한국의 특허 대응이라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맷집이 생기는 구조, 견제하는 쪽 입장에서는 꽤 난감한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2020년의 재소는 일면 기사였습니다. 2023년의 승소는 단신이었어요. 공격은 크게 보도되고 반격의 성공은 조용히 지나가는 비대칭, 이게 일본 쪽 채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대칭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일막에서 멈추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2020년에 1차전 패배만 가지고 한국 기업은 백기다 걸린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정되지 않은 첫인상은 그 자체로 무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전체 그림을 이어붙여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들은 서울로 왔을까요? 이기기 좋은 물길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전까지는 그 계산이 맞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 한국 법정에서 자기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문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유리한 전장이라고 골라 들어간 곳에서 무기를 잃었으니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셈이죠. 이 대비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한쪽에서는 2년 내내 한국 폐망 콘텐츠가 시끄럽게 팔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변리사 변호사들이 조용히
기술 서류와 법리로 싸웠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긴 건 시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자산도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글로벌 공룡의 특허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 본 경험치입니다. 다음에 어떤 한국 기업이 같은 소장을 받더라도 이제는 참고할 선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걸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곤란합니다. 전투에서 이긴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분할 출원의 성벽은 분리망만이 아니라 양극재, 전해질, 반도체 소재와 장비 곳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성 하나를 넘었더니 그 안에 성이 또 있는 삼국지에서 보던 그 지형이에요. 다음 소송장은 어느 성벽 앞에서 날아올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특허 대응 체계는 한 회사의 명운을 운에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두꺼워져 있을까요? 다음 소송장이 날아올 곳이 어디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구조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